3, 2, 1. 안녕하세요. KJ 인문경영연구원 임용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은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나폴레옹 그러면 앞에 천재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나폴레옹이 왜 천재냐? 근데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나폴레옹을 설명하기 힘든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천재라는 관념이 뭐냐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은 굉장히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오늘날 말하면 국가의 전쟁으로 바뀝니다. 옛날에 소규모 부대가 싸울 때 뭐 적을 유인해서 뒤를 돌아 쳤다거나 방패를 어떻게 하고 쳤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야, 저 사람이 뭐 전술을 이렇게 바꿨구나 눈에 딱 들어오는데 나폴레옹 시대가 되면 전쟁이 규모가 커지니까 사실은 국가 경영이란 차원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짜릿한 전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경영하고 운영하느냐는 부분에서 더 많은 이제 포인트가 주어지게 되니까 들어봐서는 저게 뭐 대단한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나폴레옹 전술의 특징을 그냥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에는 한 시대에서 한 시대가 바뀌는 때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시대가 바뀔 때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죠. 왜?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어떤 전술이 유용한 건지 몰라요. 또 전술을 바꾼다고 해도 전술을 바꾸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대 조건들이 생겨요. 그런 부대 조건들을 빨리 캐치하고 찾아내고 설득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앞서가서 하는 사람 또는 앞서가서 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진 사람을 역사에서는 천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폴레옹 시대는 뭐가 다르냐? 옛날 왕정 시대에서 흔히 우리가 아는 시민국가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 포인트가 나폴레옹은 나중에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혁명을 배반했네, 똑같아졌네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폴레옹 이전의 왕정과 나폴레옹 시대의 왕정은 안에 국가는 많이 다릅니다. 이거 그냥 간단히 비유를 하면 옛날 왕정 시대가 있고 요즘 민주국가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요즘의 대통령제가 아니라 그 과도기적인 대통령제나 그거와 옛날 왕정의 중간 정도.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던 거는 옛날 국가가 아니야. 이제는 부르주아나 시민층이 국민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옛날에 귀족들이 하던 역할을 하게 되는 시대야. 다만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투표가 아니라 황제의 권한으로 그렇게 만들 거야. 이런 이제 갈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시대는 아무튼 간에 국민 국가가 되는 시대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그 이전에 봉건 영주들의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봉건 영주들은 기사가 싸우러 가고 뒤에 이제 애들 몇 명 따라갑니다. 그거 그냥 거의 농구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총이 나왔어요. 총과 대포가 나오니까 이제는 평생 말 타고 훈련 안 해도 3주면 군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총이 무지하게 비싸요. 그리고 16, 17세기 전쟁은 거의 용병의 시대예요. 믿기질 않는데 3,000명, 10,000명 군대 한 번 동원하면요. 영국, 프랑스 3년 재정이 막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싸움은 되는데 정복 전쟁이 되질 않아요. 당시 유럽 군대의 표준 이동 속도는 6, 7km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6, 7km 가는 군대 가지고 싸워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100km, 기껏해야 100km, 20km 안에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 전쟁을 하거나 국경지대에서 뭐 하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도 하나 점령하는 정도의 전쟁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 시대에 국민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공장도 생기고 생산력도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나폴레옹은 방어 전쟁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구상을 합니다. 그럼 정복 전쟁 하려면 하루에 6, 7km 가가지고 어느 세월에 점령합니까? 그러면 하루에 20km, 50km는 가야 돼. 그때부터 개량을 합니다. 대포를 발달한 금속 제조술을 가지고 대포를 좀 더 강력하면서 경량으로 바꾸고 마차 바퀴를 개량하고 병사들에게는 좀 괴로운 말이지만 병사들의 장비를 덜어라. 그리고 좀 잔인한 얘기지만 현지에서 뭐 조달해라. 근데 나중에 나폴레옹 군대만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고 풍족한 지역에서는 병사들이 잘 싸워요. 근데 인구 밀도가 낮고 먹을 거 없고 이런 데 가면 이제 병사들이 막 헤매요. 이게 왜냐면 이제 현지 조달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좋은 건 아니지만 단순히 마을을 약탈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자기들이 마을을 지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병사들이라든가 직업 전문인한테 아이디어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요. 상인,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전쟁을 같이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해결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귀족 중심의 시대. 옛날에는 귀족들이 전쟁을 좌우하니까 전술도 자기들에게 맞춥니다.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너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니까 네가 나한테 복종해야 돼. 너희가 나한테 돈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라는 건 사실은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굉장히 권리적인 의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술이 대포가 나오고 뭐가 나와도 귀족들이 말 타고 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국가가 되니까 나폴레옹은 귀족이 아니라 효율에 맞추자. 말보다 대포가 좋다면 대포가 전장을 지배해야 된다. 이때 나폴레옹 전부터 나온 말이지만 전장의 여왕이란 말이 그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전술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상당히 많은 나라의 장교들은 귀족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응력에서 늦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니까 귀족을 누르고 평민의 군대, 평민의 전술, 효율의 전술을 남보다 앞서가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병력 동원이라든가 이동력에서도 우수하고 전투에서의 전술도 귀족 군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들어서는 참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국가 전체로 조직하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폴레옹의 천재성은 여기만 있느냐? 실제 전투에서는 발현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발현됩니다. 이것은 나폴레옹 평생의 전투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아우스트리츠 전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스트리츠 전투는 나폴레옹이 직접 자기 일생의 가장 최고의 전투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때가 나폴레옹의 전성기이기도 했죠. 아우스트리츠는 지금의 체코 지방에 있는 지역이에요.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가 되고 하니까 프랑스를 이기기 위해서 유럽과 러시아 군대가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체코 지방에서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과 프랑스군이 마주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한 2만 명 정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진 게 양쪽 군대가 대치를 했는데 기가 막힌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 유명한 트라팔카 해전에서 프랑스 해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이었죠. 그와 동시에 파리에서 쿠데타 음모가 발생합니다. 왜? 나폴레옹은 전군을 이끌고 지금 체코에 들어가 있는데 프랑스 해군이 박살이 났어요. 나폴레옹은 사실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대중적 인기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패하는 순간 그냥 끝이에요. 모든 장교들이 나폴레옹한테 와서 당장 철수해야 된다. 열흘 내로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쿠데타가 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거의 10만 군대가 있어요. 그 10만 군대를 앞에 놓고 후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격당해서 패전하게 되고 여기서 패전하게 되면 파리는 더 빨리 봉기할 겁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자기보다도 더 많은 병력과
단기 결전을 해야 됩니다. 나폴레옹은 세 가지 압박을 받고 있어요. 파리에서 봉기가 날려고 하고 러시아 오스트리아군과 만나고 있고 이들을 피해서 또 후퇴해야 돼요. 여기서 나폴레옹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이 10만 군대를 앞에 놓고 후퇴할 수 없다. 얘들을 격파하고 후퇴하자. 당시 연합군 측에서는 정보를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만 있어도 이긴 상황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자기를 공격하면 더 많은 희생을 당할 것이고 며칠만 버티면 나폴레옹은 후퇴할 거니까 쫓아가면 됩니다. 나폴레옹은 그걸 알고 미끼를 던져야 됐습니다. 당시 가운데 이제 프랑스군 사령관부가 있고 뒤에 예비대가 있었고 프랑스군 좌익에는 병력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우리가 연합군보다 병력이 적다 그러면서 병력을 좀 산계시켜 놨습니다.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보니까 야 이게 북쪽의 프랑스군에는 비슷한 병력을 보내서 1대1 상대를 하고 중앙에도 비슷한 병력을 보내서 1대1 상대를 하고 남쪽에 있는 프랑스군은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병력을 집중 투입하면 이거 가볍게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폴레옹은 여기서 적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앞에 중앙에 보이는 프라첸 언덕이라는 곳에 원래 점령하고 있다가 일부러 또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져서 강을 배경으로 이런 방어선을 칩니다. 이게 남들이 보면 정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 남쪽에 있던 그 프랑스군은 앞에 하천이 있고 마을이 있어가지고 쟤들이 조기가 좀 그래도 방어하기 좋으니까 병력을 약하게 두고 저 북쪽에는 저기는 지금 비행장이 되어 있던데 넓은 곳에는 병력을 잔뜩 깔아놨구나라고 상대방이 아주 합리적인 예측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연합군은 기다리는 대신에 또 당시 황제가 이기고 싶은 욕망 때문에 공격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건 나폴레옹의 완전한 미끼였어요. 나폴레옹이 남쪽의 우익을 저렇게 약하게 길게 늘여놓은 거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마을과 강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연합군이 군대를 복잡하고 멀리 이동시키고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서 끌어놓은 거예요. 나폴레옹처럼 병력이 적은 군대의 특징은 적을 흩은 다음에 각계격파하고 군대를 모아서 나머지 적을 강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한 쪽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남쪽에다 배치했고 마을 뒤에 숨어서 시가전을 유도하게 되죠. 연합군도 이 정도는 예측했을 것 같은데 까짓 거 어때? 그러고 밀어붙이기로 갑니다. 전쟁이 시작되는데 연합군은 꽤 먼 길을 이동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안개가 굉장히 깊게 끼는 지역이에요. 당시 유럽 군대는 야간 전투는 절대 안 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전투하지 않기 때문에 안개가 끼면 겉어진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폴레옹은 승부수를 던지죠. 길게 이동해서 연합군이 드디어 이제 남쪽 북쪽에서 공격을 시작하려고 할 즈음에 중앙에 있던 프랑스군 2개의 사단을 가운데 있는 프라첸 언덕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당시 프라첸 언덕에는 사령관들이 와서 이제 전황을 보려고 저게 조그만 언덕인데 안개가 너무 두껍게 껴서 프랑스군 사단 2개가 언덕 밑에까지 왔는데도 보질 못했어요. 그 순간 러시아군 사령관도 깨닫습니다. 아차, 이게 단순히 중앙을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저 언덕을 점령한 다음에 포대를 설치하게 되면 연합군은 먼 길로 2개의 군대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포를 쏴대면 북쪽과 남쪽 군대의 측면으로 포가 그냥 떨어져서 군대가 분리되고 모든 보급이라든가 교통이 차단되게 됩니다. 완벽하게 2개로 분리되고 그다음 그게 허리가 끊어지게 되면 4개로 분리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쪽에 보내놓은 1대1 군대도 후속 병력이나 보급이 안 되고 측면 공격에 당황하기 때문에 1대1 승부가 아니라 프랑스군 우위가 되게 되고 남쪽에 간 저 멀리 있는 부대는 고립되게 됩니다. 그걸 알고 급하게 부대를 찾아보는데 이 당시만 해도 보병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못 와요. 오라고 그러고 오는 게 아니고 전령이 가서 데려와야 됩니다. 전쟁터는 너무 넓어졌고 군대는 너무 널리 퍼져 있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돼서 전쟁의 1라운드에서 중앙의 척추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프라첸 언덕을 장악하면 주력을 통해서 아예 연합군의 주력으로 진격할 수도 있고 북쪽과 남쪽의 군대를 박살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2가지 상황이 터집니다. 전쟁이라는 게 생각처럼 안 되거든요. 남쪽에서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군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붕괴될 위기에 처합니다. 아무리 프랑스군이 프라첸 언덕을 장악했어도 남쪽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다음에 중앙을 향해서 우회전하게 되면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프랑스 군대가 나타나서 남쪽을 공격하던 연합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시 군대에는 이게 무슨 하늘에서 내려, 왜냐면 옛날 군대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주변을 다 정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전투를 시작하면 오늘 하루 동안 여기에 들어올 군대는 없다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히 넓은 거리를 정찰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찰을 다 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냐? 당시 군대가 하루에 6, 7km 이동한다고 그랬는데 150km 떨어져 있던 곳에서 군대가 뛰어온 거예요. 나폴레옹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자기 부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틀 동안에 150km를 주파해서 아우스터리츠에 아침 8시인가 몇 시에 정확히 나타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옛날엔 지도도 불확실하고 중간에 홍수로 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고 불가능해요. 그런데 프랑스 군대가 이걸 해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군대가 도착해서 남쪽 패배를 늦춰요. 완전히 승리하지도 못하면 늦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앙에서의 나폴레옹의 작전이 완전히 먹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또 돌발 상황이 생겨요. 전쟁이라는 게 제일 골치 아픈 게 우연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갑자기 프라첸 언덕에 싱싱한 오스트리아군 사단이 나타납니다. 얘들이 원래 남쪽으로 가는 애들이었는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갖고 프라첸 언덕으로 온 거예요. 당시 프라첸 언덕을 점령했던 나폴레옹 부대들은 정말 필사의 각오로 싸웠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싸우고 탄약도 다 떨어지고 체력도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이럴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서 만약 졌으면 오늘 우리의 결론은 천재고 뭐고 필요 없다. 전쟁은 운이다라는 거로 끝나게 돼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건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무수한 돌발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천재는 운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불운을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 천재예요. 얘들이 여기서 도망가지 않고 병사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총알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쟤들은 신병부대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군대는 행진하는 것만 보면 압니다. 그러자 얘들이 착검을 하고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당신은 이렇게 총알을 앞에서 꽂아 넣어야 되는 총인데 병사들이 손이 떨려서 안 됩니다. 그러자 군대가 와해되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또 용감하게 싸우던 병사도 사실 착검한 상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데다가 위의 병사들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백병전에서는 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스트리아 군대가 총알 없는 군대한테 패배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가 전술을 할 때는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때의 전쟁에서 플랜 B라는 게 과연 유용하냐? 왜냐하면 이쪽 부대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계획에 없던 후위대를 투입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휘관은 무엇을 해야 되냐? 돌발 변수를 위한 플랜 B가 아니라 우리의 병사들은 어떤 상황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프라첸 언덕에서 생일레르 사단의 분전은 나폴레옹의 플랜 B가 있었던 게 아니라 플랜 B를 해낼 것이라는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전술이자 리더십이었어요. 나폴레옹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대단했던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짧게 넘어갔지만 150km를 뛰어온 이 군대. 나폴레옹은 자기 혼자서 10만이 넘는 군대 이동 이런 걸 다 했는데 당시 지휘관들이 죽어도 못 깨닫는 게 뭐냐면 이런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루에 6, 7km밖에 못 가는 군대 보고 100km를 이틀에 오래. 당신 뭘 믿고 이걸 오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모든 군대는 최하 수준으로 움직이죠. 가장 하향 평준화시킨 상태에서 작전을 짭니다. 왜? 모든 변수를 감안해야 되니까. 나폴레옹은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변수를 극복하는 능력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짭니다. 또 그건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병사들을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관찰을 해요. 부대들의 행군 거리를 봐요. 아, 저런 다리를 지나가는 데는 몇 분이 걸리는구나. 심지어는 당시 지도는 굉장히 부정확한데
그 지도를 놓고 실제 행군하는 거 보면서 이 지도하고 실제 지도하고 몇 퍼센트 정도 틀리는구나까지 파악을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가보지 않은 지형에다 유추를 때려요. 여기서 지도하고 현실하고 이렇게 안 맞았거든. 저기는 여기보다 지도 측량하기가 훨씬 힘들거든. 그러면 저기는 몇 퍼센트 틀리겠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자기가 짐작하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짜요. 나폴레옹이 수학을 잘했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나폴레옹의 분진 합격 전술인데 군대를 나눠서 진군시킨 다음에 어느 한쪽에 모이는 거죠. 이것은 사실 나폴레옹의 창안은 아니고 옛날부터 유목 기병이나 기병 부대들이 많이 하던 거예요. 그러면 나폴레옹이 뭐가 천재냐? 나폴레옹이 이걸 보병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보병을 데리고 와서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몇 월 며칠 몇 분에 나타나라고 시간까지 줬어요. 보통 다른 장군들은 이건 알아도 이렇게 못해요. 무서워서. 뭔 일 나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이 엄청난 자기 확신, 그것은 나폴레옹의 교만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그만큼 준비하고 이런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모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는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자기가 떠오르는 아이디어 혹은 남이 떠올렸지만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기를 단련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행까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 여기서 즐기는 사람의 뜻을 자꾸 오해하시는데, 이 즐기는 사람이란 별게 아니라 자기가 삶을 살면서도 일생에서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폴레옹이 썼던 거예요. 이것은 나폴레옹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천재를 만드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능이 좋거나 번뜩이는 순발력이 있거나 기발난 작전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 군대의 목표, 국가의 목표를 세웠다면은 그것을 실행해가는 방법을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 그것이 나폴레옹을 천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폴레옹은 왜 실패했느냐? 바로 요게 끝나더라고, 어느 시점 가니까. 나폴레옹은 참모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머리가 좋아서 10만 군대가 움직이는 걸 지 혼자 다 했어요. 나폴레옹도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이렇게 느려지는, 몸이 안 따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참모들이 못 커요. 결국 주변에 무능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요.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보다 비 맞추는 사람들이 점점 주변에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본인의 한계 이상의 작전을 해야 되는데 저기 참모들은 못 따라오고,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후반기로 가면 다른 나라들이 이걸 다 배워요. 다만 배워도 80%까지는 따라하는데 그 나폴레옹의 마지막 20%는 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이 패전하기는 하지만 나폴레옹을 굴복시켰던 장군들도 나폴레옹이 천재라고 말했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 평소에 만들어가고 실행하고 자기를 삶을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정렬, 요거는 안 되니까 천재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마지막에는 패배했어도 전쟁사의 위대한 천재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궁금증이 생기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가 보시고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1978년 장병들의 교양 함양을 위해 보급하기 시작한 진중문고. 그 진중문고에 2020년 2분기 21권이 선정됐습니다.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주도자가 될 수 있는 전략, 자신만의 매력을 찾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혹의 기술을 전수하는 책, 21세기 지혜를 전파한 권력술의 멘토라 불리는 로버트 그린의 인간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 인간관계의 법칙, 21세기 손자병법으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현대인을 위한 책,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미술 팟캐스트 독보적 1위. 미술책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권위 대신 유머와 인간미를 더하면서도 미술 교양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하는 책, 방구석 미술관,
세계적인 미술계의 거장들을 집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조원재 작가의 프라이빗 미술관 에디션 오르세 미술관 편 방구석 미술관입니다. 현 시대 전 지구적인 중대 과제인 기후변화와 관련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다룬 도서 글로벌 그린 뉴딜.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6년 만의 신간으로 1부 화석연료의 대붕괴, 2부 부상하고 있는 그린 뉴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녹색 경제의 잠재력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책 글로벌 그린 뉴딜입니다. 국방TV 특강 지식인에서 제9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를 빛낼 최고의 명강사를 찾습니다. 강의 주제는 나의 군복무 이야기,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의 역할, 참 군인의 자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발표하면 됩니다. 응모 자격은 국군병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응모 기간은 2020년 9월 1일 화요일부터 10월 4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명강사를 꿈꾸는 장병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